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장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 조작과 일부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건데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수재 행위를 하였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먼저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2심 재판부는 이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바뀐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네. 어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억 원이 든 계좌를 위탁을 했다는 것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수익의 40%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약정은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다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봤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특검에서는 예비적인 부분으로 방조를 추가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 나왔었던 결정문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한동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이 이제 그 방조죄가 추가됐다는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는 방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검도 방조죄를 추가했던 건데 자, 이번 2심에서는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니라 아예 공범이라고 봤는데 이 손 씨와 김 여사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제 방조범으로 확정된 그 또 다른 전주는 그냥 단순히 아마 계좌만 대여해 준 정도에 그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좌만 대여해 준 걸 넘어서서 실제로 그 계좌가 없었다면 이런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20억이라 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실제로 수익의 40%를 뭐 분배하기로 한 거라든가 또 20억이나 되는 돈을 사실 주면서 그거를 만약에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무슨 담보 약정이라든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겠다 그런 약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주가 조작이나 이제 시세 공모 같은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범으로서 같이 이제 행위를 했다 그런 점에 재판부는 초점을 맞춰서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1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전인 4월에 받았었던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받은 샤넬 가방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세 가지를 포괄 일죄로 본 것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서 이 물품들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취임 이전에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서 도와줬던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면서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을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주가 조작을 하자고 김 여사와 모의했다는 직접적인 녹취나 문자 같은 그런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 2심 재판부는 수익을 40%나 떼준 걸 보니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정황으로 심증을 댄 거잖아요.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런 주가 조작이나 시세 공모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 증거는 계좌를 대여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이나 되는 계좌를 대여했고
또 40% 분배 약정 같은 거는 그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네. 그 외에 뭐 이렇게 무슨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원금 보장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그 앞에 말씀드린 계좌 대여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간접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증거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지금 결론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 대법원이 그럼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에 취임 전에 샤넬백을 받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않았었던 1심이 오히려 의아하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들도 있었던 만큼 네. 대법원에 갔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의 논리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40% 약정이라든지 그리고 20억 원을 준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는 합니다만 네.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아마도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강하게 이 부분을 다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사실 뭐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굳이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가 큰데요. 막 이제 학교를 옮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큰데 네. 이 경우 사실 굳이 뭐 위장 전입을 굳이 할 게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거죠. 남편이나 딸 그리고 뭐 강 의원의 어머니들이 종로가 아닌 강석으로 위장 전입했다고 하는데 그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굳이 자기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 출마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를 위장 전입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었나 그것도 의심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뭐 이제 강서구 그 자택에서도 뭐 택배를 받았다든가 그 지역에서 뭐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는 그런 내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서구라든가 종로구 두 군데 다를 생활 근거로 본 거죠. 생활 근거는 여러 개를 둘 수 있고 그중에 하나만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전 나름 불송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강 의원이 받고 있던 의혹은 이 코로나19 시기 당시에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혐의는 각하로 종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3년 7월에 강선우 의원은 당시 코로나가 유행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가족을 면회를 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서 면회를 한 혐의입니다. 그때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면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강 의원은 PCR 음성 결과는 없었고 신속항원 검사만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해당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면회가 가능했었던 부분들이 나온 것이죠. 다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병원의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병원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관련자 자체를 특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장 이외에 더 이상 나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로서 결정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일단 강 의원이 받고 있던 의혹 중에서 위장 전입과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씻어낸 셈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지난 3월에 두 사람이 구속된 지 약 2달 만인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게 될까요? 아마 이제 첫 공판인 만큼 이제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하는지 그걸 먼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김경 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주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받았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안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느 정도 수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수령한 장소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호텔이었다는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1억이나 되는 그런 공천원금 자체가 이제 사실상 뭐 불법성이 굉장히 커 보임에도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대여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근데 사실 받은 시점과 돌려준 시점에 어느 정도 상당한 갭이 있어서 이 시간적 간격을 어떻게 해명할지 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구치소 내에서 과도한 접견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른바 황제 접견 논란에도 휩싸인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1.75회 거의 2번에 가까운 접견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과거에 비슷한 논란이 일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넘어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루에 이 2번 가까이 접견을 하면 이게 사실상 뭐 구치소의 어떤 감옥 감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접견실에만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36일간 63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변호인 접견이 41회, 그리고 가족 등 민원인 접견이 22회입니다. 또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52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어렵고요. 구치소장이 특별히 허가를 했을 때 그 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했을 때는 일평균 2회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제 접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넘어선 접견 횟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구치소에 여성 미결자가 212명이 지난달 기준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 접견실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상 접견실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강선우 의원이 63회 그리고 김경전 시의원이 52회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접견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양 변호사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기 의원의 녹취에도 김병기 의원이 조금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1개 혐의를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굉장히 8개월간 뭐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어떤 공판이나 두 사람의 진행이 김병기 의원과도 좀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그 김병기 의원과의 강선우 의원 그 두 사람에 대해 대화 녹취록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김병기 의원은 이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공천원금은 이런 거는 큰일 난 일을 한 거라는 식으로 아예 모르고 있었다거나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직접 뭐 이 사건의 뭐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